저는 이게 이제 부모가 살펴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신호등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소아과 전문의이자 2 아들의 엄마 이혜림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는 2 아들을 키우면서 전투력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한 가지를 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몸으로 늘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말해주는 언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언어를 부모님들께 최대한 좀 쉽게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좀 허약한 아이였어요. 차만 타면은 멀미도 좀 한참 하고 또 편식도 좀 하는 아이라서 저도 좀 몸이 약했었던 터라 어렸을 때부터 좀 왜 사람이 이렇게 좀 아플까? 또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나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한의학으로 이끌어지게 됐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인턴 시절이 너무 힘들죠. 몸도 힘들고 그런 때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정말 힘들었던 때 마침 이제 소아과 턴을 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너무 아이들의 그 기운이 좋은 거예요. 막 그 아이들의 그 생동감이라든가 그 맑은 기운이 너무 좋아서 이 아이들을 좀 계속 만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좀 이렇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망이 저를 소아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한방소아과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한방소아과에 많이 오는 아이들 보면은 크게 한 4부류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부류가 이제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입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1년 내내 콧물, 기침 달고 산다는 아이들도 많고 또 한 번 걸리면 오래 낫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의학적으로 폐 기운이 약한 아이들이 좀 많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잘 안 먹는다든지 배가 자주 아프다 또 설사하거나 변비가 심하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또 많이 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성장이나 성조죽증 또는 비만 이런 것처럼 또래보다 너무 잘 안 큰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또 오고요. 또 이제 4번째로는 아무래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수면이 좀 좋지 않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들이 확실히 좀 ADHD나 또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그런 공통점을 좀 보면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는 않는데 아이나 부모님 모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아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미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 병이 되지는 않았지만 병이 되기 이전의 단계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동네 소아과 병원에 가는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가는 경우가 감기 걸렸다든지 아니면 독감이라든가 어떤 급성 감염성 질환일 경우에 많이 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 한방소아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떤 만성 질환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은 없는데 기능이 떨어진 그래서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허약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방소아과로 왔을 때 기능을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회복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잘못 먹은 한약이 아이 건강을 망친다는 말 진짜인가요?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한약 먹고 간이 나빠졌다. 한약 먹어도 돼요?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연구가 이미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해서 한약으로 인해서 간이 나빠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약의 문제라기보다는 약에 대한 개체적인 특이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 항생제에 대해서도 개인 특이적으로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한약제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경우에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약을 쓰고 이제 간이 나빠졌다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제로 저도 병원에 수만 명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한 오해들이 이제 약 먹고 살찌는 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 한약 먹어서 제가 살찐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보호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한약을 먹는다 이제 특히 보약을 먹으러 왔다든지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서 그 기능을 좋게 만드는 약을 먹었을 경우에 당연히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소화 기능이 좋아져서 아이가 더 잘 먹고 하면서 이제 튼튼해지고 성장이 일어나는 건데 그때 이제 사실은 뭘로 잘 먹느냐가 좀 중요하죠.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들, 고칼로리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능이 좋아졌을 때 어떤 음식으로 잘 먹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한다면은 네, 뭐 이런 오해들은 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면역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제가 병원에서 아무래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듣는 질문들, 어머니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자주 아플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사실은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떻게 막 이제 아이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이런 육아서나 이런 책들이 어떤 질병에 어떻게 해라, 뭐 감기 걸리면 어떻게, 뭐 배 아플 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증상별 대처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면역력을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증상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전체 몸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증상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찰력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정말 증상별 대처법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면역이 어떻게 보면 뿌리부터 잘 바로 키우는 그 방법을 얘기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과 현실을 잇는 저만의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이들 몸에 신호가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은 말로 뭐 이제 나 여기 아파요, 뭐 나 피곤해요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표현은 못한다 뿐이지 아이들은 계속 신호를 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목소리에 힘이 없다든지 얼굴빛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좀 유난하게 짜증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을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수면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잘 자고 있는지, 잠은 자는데 자다 중간에 너무 깬다든지 많이 뒤척인다든지 이런 것들 수면을 한번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식사죠. 먹는 것, 아이가 잘 먹는지, 그리고 먹기는 잘 먹지만 먹고 나서 아이가 편한지 이런 것까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대변입니다. 대변이라는 것은 먹고 나서 이게 다 대사가 일어나서 그 찌꺼기까지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한 과정의 결과물이거든요. 대변이 좋지 않다면은 그것도 아이가 뭔가 몸에서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아마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황금색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변은 이제 색깔도 좀 그렇게 황금빛의 형태도 이제 표현하기로는 뭐 바나나 같은, 가래떡 같은, 이렇게 막 갈라져 있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 갈라져 있거나 아니면 풀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쭉 부드럽게 나오는 변, 이거를 이제 가장 이상적인 대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감염이 되게 많다 보니까 감기의 패턴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 자주 아픈지, 그리고 한 번 아프면은 어떻게 증상이 가는지, 그리고 회복되는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만 잘 관찰해도 아이의 면역력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정서 상태, 그리고 집중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이 2가지가 아이의 기운 변화를 보여주는 되게 민감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짜증을 더 많이 부린다든지 되게 예민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 있고 산만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의 기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집중력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의지의 문제로 몰아가셔서 네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뭐 이렇게 탓하시는데, 그거는 몸의 반응, 몸의 상태에 따라서 집중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아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2가지 축으로 기하고 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혈이라고 하면 좀 너무 이렇게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기라는 거는 바로 움직이는 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놀고 잘 먹고 또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 바이러스 싸우는 이런 힘 자체가 다 기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자면은 기는 바로 배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최신 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한 10% 뭐 이렇게 미만으로 남아있다면은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기가 부족하다면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번째 중요한 축은 바로 혈입니다. 혈은 우리가 이제 그냥 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혈은 영양과 수분이 섞여서 우리 몸을 적셔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채워
채워주는 힘인데요. 이 혈이 바로 영양분으로 온몸을 구석구석 영양을 공급하고 또 피부도 촉촉하게 해주고 점막도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혈이 조화로워야지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부모가 꼭 봐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이게 이제 부모가 살펴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신호등 같은 경우는 바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얼굴빛, 그리고 피부 이런 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가장 밖에서 우리 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이가 딱 일어났을 때 얼굴색이 어떤지, 얼굴색이 사실 우리가 이제 예쁜 얼굴색이라고 하면은 복숭아빛처럼 이렇게 발그레한 그런 색을 아이가 건강한 얼굴빛이라고 하는데요. 아이 얼굴빛이 너무 좀 창백하다든지 반대로 좀 푸석푸석하고 좀 누렇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기혈이 부족하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의 활동량과 목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비유한 것처럼 아이의 에너지의 그 잔량,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노는데 놀다가 한 30분도 못 돼서 힘들어 이제 막 이렇게 주저앉는다든지 집에 갈래 막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가 좀 이렇게 이제 체력이 좀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수면과 땀입니다. 아이들이 수면과 땀을 통해서 몸의 조절력과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들도 사실은 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막 조금만 놀아도 막 머리가 흠뻑 젖는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막 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하게 뛰어놀다가 적당히 나는 땀은 문제가 없지만 유난히 땀을 막 흠뻑 흘린다든지 자면서도 너무 많이 흘려 이런 것들은 몸에서의 어떤 음양의 밸런스 이런 것들 기혈의 조화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땀이 잘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식욕과 소화입니다. 식욕과 소화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소화기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에요. 이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지 전신에 기운이 생기게 되는데 식욕도 떨어지고 아이가 잘 먹지도 않아. 어머님들 많이 표현하시기로는 아이가 입에 물고 있고 씹지를 않아요. 밥 먹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공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또 아이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혀와 입술 색깔입니다. 그래서 입술색이 좀 너무 창백하지는 않은지 또는 혀를 이렇게 메롱하라고 해서 혀 상태를 한번 봤을 때 혀가 사실은 이렇게 잘 촉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약간 붉은색, 너무 진한 붉은색 말고 약간 그 붉은색을 띠는 게 건강한 혀라고 하는데 소화기에 담음이 많이 쌓여 있거나 뭔가 이제 잘 이렇게 순환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태가 두껍게 하얀 태가 껴 있다든지 아니면 혀가 부어서 이렇게 이빨 자국 양쪽에 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혀 상태를 보고도 우리가 건강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입에 물고만 있다면 왜 그런가요?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고 입에만 물고 있다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첫 번째로 소화시킬 힘이 없는지 얘가 너무 이제 기운, 우리가 소화기의 기운, 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장의 기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기운이 없어서 아이가 이제 뭔가를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건 이 소화기를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없어, 배터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도 되게 흔한데요. 아이들이 이미 군것질, 간식을 많이 해서 밥이 먹기 싫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간식 먹자, 뭐 먹자 하면은 막 먹는데 밥 먹자고 하면 이제 딴청을 부린다든지 안 먹고 뭐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혹시 군것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아이들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코로나로부터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요. 길었다 보니까 그 전과 후를 나눌 만한 어떤 그런 좀 큰 일들이 있기는 있었죠. 아이들이 확실히 좀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확실히 좀 덜 아팠어요. 아무래도 좀 감염에 대한 노출이 좀 적었기 때문에 덜 아팠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막 나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면역 빚이라고 하거든요. 빚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감염에 노출되면서 막 더 많이 아팠죠. 그리고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폐의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호흡기가 좀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확실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야외 활동, 뭐 신체 활동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흔하게 신체 활동하는 게 태권도 다니는 거거든요. 동네 태권도 다니는 것들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그걸 많이 끊었어요. 운동을 끊으면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이 확 줄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내에 머문 시간 많다 보니까 기가 소통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체한다고 하거든요. 기가 막혀서 그러면 이제 짜증도 좀 늘고 기를 발산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 정말 많이 노출됐습니다. 화면을 보거나 그런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혈이 좀 우리가 오래 보는 작용 자체가 혈을 고갈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대면 접촉하는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사회성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학교나 교실 현장에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확실히 좀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좀 더 그냥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확실히 아이들이 지금 접한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충분하게 야외에서 바깥에서 잘 뛰어놀고 있는지, 서로 친구들과의 어떤 대면 접촉 활동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적 성향인 아이와 음적 성향인 아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음양이라는 표현이 되게 오래된, 이건 정말 수천 년을 내려온 표현이기도 한데 현대인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음양은 어떤 특별한 건 아니고 환상을 어떻게 나누는 어떤 기준점 같은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양의 기운이라고 하면은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것들이 양의 작용으로 보고, 음의 작용은 좀 수렴하고 차분하게 하고 적셔주는 그런 것들을 음의 작용, 물의 기운이라고. 양은 불, 음은 물, 이렇게 물기운, 불기운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참 이제 저도 이제 집에 아들만 둘인데요. 참 이게 신기한 게 같은 부모가 낳아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어떤 이제 저희 첫째는 정말 양기운이 강한 아이예요. 더위도 많이 타고 불기운이 되게 강한데, 반면에 저희 둘째는 음기운이 더 강한 아이예요. 추위도 좀 더 많이 타고 좀 소화기도 약하고 좀 몸도 더 이렇게 차분한 편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관점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강한 아이들은 에너지가 아무래도 넘치다 보니까 기초 체온도 좀 높은 편이고 활동량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더위도 막 못 참고 막 이렇게 답답해하고 자기 전까지 막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좀 튼튼해 보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에너지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꺼질 줄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꼭 필요한 거는 좀 이제 진정시켜주는 루틴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계속 막 활동하고 놀고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아이들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잠들기 적어도 한 30분 전부터는 이제 놀이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좀 차분한 시간, 좀 조명이나 집에 조명도 좀 낮추고 화면 같은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책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가볍게 그린다든지 뭐 엄마가 좀 책을 읽어준다든지 좀 이렇게 뭐 등을 쓰다듬어줘서 살짝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루틴을 갖고 나서 수면을 취하면은 아무래도 아이가 좀 훨씬 편안하게 잠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더위를 많이 타니까 이 아이들은 막 찬물, 얼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만 많이 먹게 되면 또 반대로 소화기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하게 찬 음식보다는 좀 그냥 미지근한 상온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식품을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또 좀 음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그 에너지는 막 겉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친구들은 좀 추위를 잘 타요. 양기운에 비해서는 추위도 좀 잘 타고 손발도 차고 좀 피곤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얌전하고 순해 보이긴 해서 좀 돌봄은 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아직 몸을 지켜내는 지탱하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잘 보살펴주고 잘 챙겨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추위 탄다고 해서 막 겉에서 막 두껍게 껴 입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제 몸에서는 목 뒤라든가 발목, 배 이런 데를 좀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음식도 좀 소화가 잘 되게 편안한 음식으로 주고 또 음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보살펴주는 따뜻하게 안아준다든지 그런 정서적인 케어를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소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시소가 가운데에만 멈출 수는 없잖아요. 좀 어느 때는 좀 이렇게 갔다가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시소처럼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양의 기운을 더 많이 타고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음의 기운을 더 많이 타고날 수도 있는데 양의 기운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음의 기운이 부족해지고 음의 기운이 많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양의 기운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우리가 좀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많아? 양이 너무 많아? 그럼 좀 음을 보태주는 그런 도움들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해줄 수 있고 음의 기운이 더 많은 아이들은 양으로 양의 기운을 좀 더 보태주는 환경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으로 아이가 타고난 것과 별개로 환경적으로 더 음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양의 기운,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사실은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서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황이 바로 양이 너무 이제 치우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먹거리라든가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음양의 불균형을 좀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먹고 있는 그런 가공식품이나 이런 단 음식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아이 몸에 불필요한 열,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열은 염증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을 좀 많이 쌓이게 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더 열을 유발하고 양의 기운 쪽으로는 너무 치우치게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아이들이 사실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필연적으로 열받게 합니다. 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양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디지털 환경, 아이들이 오래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혀를 되게 많이 소모하고 그게 바로 음을 부족하게 만드는 환경이죠. 또 이제 아이들이 실내 생활이 증가하고 막 이제 자연에서 뛰어놀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양을 막 발산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의학에서 아이들은 순양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 기운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더 많아요. 성인에 비해서는 양 기운이 많은 아이들인데 이 양을 발산을 못하는 거예요. 발산을 못하니까 그 양이 꽁꽁 안에만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화나 짜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이 쌓이기만 하고 꽁꽁 가둬진 이 양은 잘 발산하게 돕고 또 이 음을 잘 키워서 사실 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회복을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을 잘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한테는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은 뭔가를 더 해준다기보다는 덜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극도 좀 덜어주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고요한 시간, 차분한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요즘 아이들한테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아이만 자주 아플까요? 아이들은 자주 아픕니다. 아프면서 큰다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하니까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아파요 하면서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좀 자주 아픈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정상적인 과정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은 작은 성인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아직은 이제 이런 신체 장기나 이런 것들이 미숙하고 아직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아직은 미숙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자주 아플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가 면역력도 어떻게 보면 근육처럼 계속 쓰고 발달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면역 세포라든가 점막의 방어력, 체온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성장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아프고 하면서 이런 면역력을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주 아플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자주 아프다든지 아니면 회복이 너무 더뎌 이럴 때는 우리가 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면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면역력 좀 키우고 싶어서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왔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은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도 드려보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은 병에 안 걸리는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면역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면역력은 면역력도 계속 훈련하면서 쌓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아프고 잘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면역력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싸워보고 또 이겨내고 이런 회복 과정을 통해서 몸이 점점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면역력이 좋다는 거는 감기에 걸릴 수는 있어. 근데 감기에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좀 이겨내는 힘을 갖는 것. 그리고 감기나 이렇게 좀 아팠을 때 합병증으로 빠지거나 너무 오래 아프지 않고 좀 잘 이겨내는 것.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아픈 횟수나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면역력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365일 감기를 달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엄마들이 얘기하시는 게, 얘는 진짜 365일 아픈 것 같아요. 365일 중에서 한 360일은 뭐 약을 먹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유행하는 건 다 걸려요. 유행에 되게 민감한 아이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주 아픈 그 횟수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아플 때 말고 평상시에 컨디션은 어떤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집에 있다가 처음 어린이집 또는 뭐 이런 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집에는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쪽에 가면은 이제 면역 훈련소입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 가면 아이가 좀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자주 아픈데 좀 뭐 처음 막 가서는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6개월 지나면은 조금 덜 아파.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아파. 그렇다면은 아이가 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아이의 면역력이 좀 나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먹는 것도 잘 먹고 뭐 노는 것도 되게 잘 놀아. 그리고 성장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렇다면은 감기를 한 번쯤 걸리긴 하더라도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해 가고 있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우리가 이건 좀 염려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요.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단체 생활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아파. 그리고 한 번 아프면은 뭐 한 2, 3주는 계속 몸 증상이 있어서 약도 계속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아프지 않은 기간에도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뭔가 기운도 없고 또 성장도 또래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아픈 것도 문제지만 뭔가 이게 단순히 단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예 뭔가 근본부터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감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감기를 치료하면 7일 만에 낫고 그냥 두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냥 감기라면은 우리가 좀 조금 열나면서 콧물 기침에 그러면서 점점 회복돼. 이런 가벼운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좀 지켜볼 수 있어요. 지켜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감기에 합병증으로 넘어갔을 때가 문제거든요. 감기 합병증 대표적인 것들이 중이염이라든가 뭐 폐렴 또는 여기 이제 상악동염, 충농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갔을 때에는 훨씬 병에 낫는 과정도 길어지고 아이 증상도 좀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들의 감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감기 루틴 삼총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놀다가 이제 어느 날 엄마 좀 이렇게 목이 아파 뭐 아니면은 좀 이렇게 기침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피곤하면서 막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아이들이 보통은 주말 지나고 많이 아파요. 많이 이제 주말에 활동하고 놀고 하면서 무리하고 나서 아이들이 많이 아픈데 그럴 때 좀 뭔가 그 초기 기미가 보였을 때 얼른 이 대응 루틴을 해주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합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은 버팀목이
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3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해 주는 것. 그 보온을 통해서 면역력이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 뒤하고 발목을 특히 따뜻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목에 이렇게 스카프를 살짝 해준다든지 수면 양말을 신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온을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따뜻한 물, 뭐 따뜻한 차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마시게 해줘서 몸 자체를 좀 계속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그래도 회복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면이에요. 수면, 잠을 취하면서 아이들이 면역력도 다시 잘 작동을 하고 다시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얼른 좀 그날은 하루 일과를 일찍 마무리하고 일찍 재워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운이 없는 아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기운 없는 아이를 보통 이제 허야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료기관에 오는 사실 많은 친구들이 허야가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허야가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아이들마다의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장 허야가라고 해서 간신, 비폐, 신 이 5가지 허야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크게 한번 3가지 유형으로 허야가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허야가는 폐계 허야가라고 하는데요. 호흡기가 약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침이나 콧물도 되게 오래 가고 잘 때 이 친구들은 또 폐기운이 약하니까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좀 기운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계허야가라고 하는데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먹는 것도 좀 잘 안 먹고 배 아프다는 얘기도 자주 하고 또 이 친구들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늘어져 있고 누워 있으려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얼굴 색도 좀 이렇게 누렇고 좀 까칠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계허야가라고 하는데요. 신계허야가는 이제 또래보다 좀 성장이나 발육이 좀 더딘 아이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또래보다 작거나 또 뼈도 좀 만져보면 되게 가늘고 약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 뭐 걷기도 좀 싫어하고 다리도 좀 약하고 해서 막 자꾸 안아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신계허야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이들의 허약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좀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폐계 허약인 경우들은 아무래도 피부의 장벽, 몸의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좋은 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호흡기를 돕는 대표적인 게 이제 도라지거든요. 그래서 도라지 뭐 청을 만들어준다든지 오미자차 이런 것들도 되게 폐 기운을 수렴해주는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오미자 차 같은 것들 따뜻하게 해서 주는 것도 좋고요. 비계 허야가인 아이들은 아무래도 소화기 기능이 좀 기운이 약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억지로 먹이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속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또 도움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찹쌀이라든가 뭐 닭고기, 뭐 대추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3번째로 신계 허야가 같은 경우들은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은색, 이때는 검은 콩이라든가 검은 깨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 친구들은 좀 햇볕 쐬면서 좀 많이 뛰어놀고 하면서 좀 다리 기운도 튼튼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허야가들을 위한 1년 계획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뭔가 하나의 그런 특별한 마법 같은 약이 있을까 기대하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허약한데 뭐 약 먹으면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뭔가 그런 빠른 방법들을 원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이의 기운, 아이의 면역력 이런 것들은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한번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1년의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죠 라고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가장 먼저 생활의 리듬을 좀 만들어가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먹는 아이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최대한 좀 고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한 7시에서 8시쯤 일어나서 밤에는 9시에서 10시쯤 자는 것. 이 취침 시간을 좀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거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정해진 시간에 좀 규칙적으로 정량을 먹도록. 그래서 보통은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에 간식을 가볍게 2번 정도 먹는 것들을 많이
권하고요. 한 번에 너무 무리해서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소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실내 환경도 좀 일정하게 그래도 유지를 시켜줘서 낮에는 좀 밝고 활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좀 이렇게 조명도 좀 낮추면서 편안한 환경을 맞춰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잘 지나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쌓이면은 아이가 아무래도 피곤해하거나 감기 걸리는 횟수가 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제 4, 5, 6개월 이때에는 소화 기능을 좀 회복시키는 걸 포인트로 삼습니다. 소화 기능은 바로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줘야지 아이의 몸이 이렇게 이제 활동하거나 하는데 잘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목표는 잘 먹고 배가 편안한 아이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 아이의 등이나 배를 좀 이렇게 쓸어주는 것. 그래서 기운을 좀 북돋아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는 요즘에 아이들은 뭐 TV 보면서 먹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좀 보면서 먹지 않고 좀 이제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좀 식사 시간을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식사 준비하는데 좀 참여를 시키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뭐 계란을 좀 까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주먹밥 같은 거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좀 먹는데 흥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7, 8, 9개월 이 3개월 동안에는 아이의 체력과 면역력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해서 좀 너무 쉽게 지치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1, 2단계에서 좀 아이의 생활 리듬이라든가 수면, 먹는 게 좀 안정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좀 매일 한 2, 30분 정도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뭐 가볍게 산책,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좀 계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좀 자전거도 탄다든지 아니면 놀이터에서 좀 친구들하고 뛰어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체 활동을 좀 늘려나가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좀 늘면은 이제 아이들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붙어야 되니까 단백질도 좀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너무 부담이 되는 단백질 말고 두부라든가 뭐 계란 아니면 생선, 닭고기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단백질부터 섭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는 정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줬다면 이 단계에서는 자신감과 마음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튼튼한 아이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제 아이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키워주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짧은 단계, 작은 단계의 어떤 그런 미션들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뭐 한 15분 정도 좀 읽는다든지 뭐 계단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한번 한층 정도 계단을 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양말을 뭐 자기 옷을 양말 같은 걸 스스로 개보게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작은 미션들을 해서 아이가 이제 성공하는 그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님이 잘 칭찬해 주시고 해서 아이도 나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1년의 프로젝트를 잘 이렇게 거쳐보면은 이제 부모님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침을 많이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호흡기로 병원을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호흡기 중에서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 바로 기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기침 소리만큼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기침을 한 것을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기침을 좀 그만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크실 텐데 사실은 이 기침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바깥에 그 나쁜 기운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바이러스, 나쁜 가래를 밖으로 뱉어내려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기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기침약으로 기침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적군이 들어왔는데 우리 아군한테 시끄러우니까 싸우지 마 라고 하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침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기침이 바로 어떤 기침인지를 좀 알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침 관찰 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아예 기침이 관찰 일지대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진단의 정확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냥 아이가 기침을 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가 언제 기침을 주로 하는지, 또 기침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동반되는 그 가래가 어떤 색을 띠는지, 그리고 또 다른 증상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함께 얘기를 해준다면은 진단 정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이가 만약에 잘 때만 주로, 낮 동안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잘 때 주로 기침을 많이 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코의 가래가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누우니까 뒤로 넘어가면서 하는 기침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침이면 사실은 기관지 쪽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코가래가 넘어가면서 하는 기침이기 때문에 코 쪽을 먼저 해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이제 비염으로 하는 기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침에 심하다든지 아니면 동반되는 가래 색깔이 좀 맑은 콧물 같은 것들이 줄줄 많이 나면서 기침을 한다든지, 그렇다면은 알레르기 비염일 수 있고요. 또는 기침을 할 때 아이에게 이제 뭔가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난다든지 좀 약간 숨쉬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천식으로 인한 기침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언제 기침을 주로 하는지, 아침인지 낮 동안에 좀 주로 하는지, 아니면 자면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와, 그리고 이제 기침의 양상이 쌕쌕거리는 기침인지, 그런 가래 낀 소리의 기침인지, 또는 컹컹거리는 그 후두염의 기침인지, 그런 기침의 소리, 그리고 가래색이 좀 맑은 가래가 있는지, 아니면 누렇고 탁한 가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화기가 다시 안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동반되는 증상을 확인하면은 그런 증상들을 엄마가 유심히 관찰하고 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의사의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로 인한 기침이라면은 사실은 금방 해결이 될 거예요. 감기로 인한 기침이라면은 뭐 길어야 뭐 열흘 정도, 2주를 넘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염려되는 기침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한 달 넘게, 두세 달은 지속되는 기침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코가래가 넘어가면서 하는 만성 부비동염이나 이런 쪽에서의 기침은 아주 길게 오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침 같은 경우는 그냥 기침약 진해거담제 정도 먹여서는 사실은 먹을 때만 잠깐 낫는 것 같고 끊으면 바로 다시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엄마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침을 멈춰줄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이가 잘 안 먹는다고 하면은 안 먹는 이제 부모님들은 얘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먹고 싶어도 별로 못 먹는 걸 수 있어요. 소화 기능이 정말 떨어지고 소화 공장이, 에너지 공장이 파업한 거예요. 우리 일 못해, 이런 식으로 파업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공장이 고장나고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밥 먹기를 거부한다면은 오히려 식단 먹는 걸 부모님도 포기 선언을 하시고 한 3일 정도만 정말 그냥 간식 같은 걸 일단은 끊고, 대신 간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간식을 끊고 한번 아이의 소화기가 다시 편안해지는 것, 공장이 다시 좀 회복하는 시간을 주고 나서 먹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위장이 좀 차분해지고 좀 소화기가 좀 비워지고 나면은 그제서 아이가 이제 좀 배고파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아토피를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도 아토피는 가장 어린 시기, 영유아 시기에 심해지는 알레르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좀 태열로 시작했다가 좀 크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초등학교 때 이제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경 독소가 많이 늘었죠.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뭔가 아이들이 몸에 닿는 그런 합성 세제라든가 또는 되게 건조함, 이런 것들이 피부의 장벽도 약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피부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에 심해지는 아이들은 보통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아토피를 단순한 피부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몸에 이제 과도한 염증이 쌓여서, 그리고 이제 습담이나 노폐물이 같이 이게 엉켜서 피부라는 굴뚝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는 피부 단일 질환이 아니라 이 장과 피부와 신경계와 아이의 정서, 이 수면 상태, 이런 것들이 연결된 어떻게 보면 복합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둘째도 태어나서 이제 며칠 안 돼서 태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태열은 엄마 뱃속에서 물려받은 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둘째가 태열이 올라온 걸 보고 너무 이제 내가 잘못해서 이렇구나 이러면서 엄청 심하게 자책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둘째를 임신했던 시기가 사실 좀 힘들었던 때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막 첫째를 케어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막 임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절이라서 사실 좀 힘들었던 때라서 그런지 더더욱 둘째의 그 얼굴에 막 이렇게 진물이 나오고 하는데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에서는 뭐 태열을 뭐 어떻게 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겪으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토피라는 거는 우리가 완치, 이제 아토피는 끝났어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알레르기 문제이기 때문에 아토피를 완치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 아이의 체질에 맞게 잘 관리해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토피를 싸워 없애야 될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좀 체질을 개선하는 그 긴 여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가려움이 꼭 항상 밤에 더 심해집니다. 밤에 더 가려움이 심해서 엄마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 아이 그 밤에 긁는 그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만큼 정말 아이가 밤에 긁는 것들은 아이도 괴롭고 가족 전체가 사실은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무작정 긁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안 긁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특히 이제 가려워할 때는 일단은 뭔가 이게 열 때문에 더 가려운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좀 적셔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이가 가려워할 때 좀 이렇게 대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체를 좀 쿨링 시켜주는 것들 그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보습 로션 같은 것들 아토피에 쓰시는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피부를 좀 식힌 다음에 좀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이렇게 긁고 싶은 그 욕구를 좀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책을 읽어준다든지 좀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피부의 다른 부위를 좀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심을 전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토피로 환자분이 내원하면은 제가 꼭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꼭 여쭤보는데요.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검사했는데 뭐 음식은 따로 나온 게 없어요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뭘 뭐 더 먹는다고 해서 뭘 더 안 먹는다고 해서 뭐 피부가 더 심해지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먹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좀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이 음식에 대한 반응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항원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 음식을 좀 조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음식이 더 이 아이한테 자극이 되는지 알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컵에 맑은 물이 들어있을 때에는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물이 더러워지는 게 색깔이 번지는 게 바로 보이지만 탕물일 때에는 거기에 뭔가를 더 넣는다고 해서 얘가 달라지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의 음식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살펴보려면 일단은 안 좋은 음식을 좀 일정 기간 동안 끊어보고 나서 반응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끊어보고 났는데도 그때도 뭔가를 먹었을 때 괜찮아? 그러면 음식에 대한 반응이 낮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 음식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사실 하나는 우리가 먹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몸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데 사실은 그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있거든요. 아토피가 우리 사실은 알레르기 질환을 몸의 염증 반응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먹어서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더 심해지게 하는 음식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알레르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사실 음식뿐만이 아니긴 합니다. 이런 환경, 이런 꽃가루라든가 어떤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나마 이 알러지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음식
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일단은 먼저 해볼 수 있는 생활적인 실천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먼저 좀 관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하게 합니다. 알레르기를 우리가 염증,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본다면은 바로 먹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밀가루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먹죠. 아이들이 빵도 좋아하고 뭐 밀가루, 면류도 요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소화 과정에서 사실 장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부담도 많이 주고 피부에도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밀가루도 사실은 많이 줄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나 다른 합성 첨가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피부를 이제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더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고요. 이제 단 음식들, 뭐 초콜릿, 사탕, 젤리, 뭐 이런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이런 과도한 당은 몸 안에서 또 염증 반응을 유발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튀긴 음식 이런 기름들은 사실은 공기 중에서 금방 산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 산화된 기름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군들, 밀가루, 가공식품, 단 음식들, 당분이 높은 음식, 튀김, 안 좋은 기름에 튀긴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 조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일단은 조심할 때는 먼저 한 3주 정도를 저는 많이 이제 기간으로 두는데요. 3주 정도 음식들을 한번 조심해서 몸을 좀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테스트를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식품군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유들은 엄마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얘 우유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시는데 이 친구가 우유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데 안 좋은 식품군을 먼저 끊어보고 나서 우유를 먹었을 때 이 친구가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럼 그때 뭔가 피부가 좀 그날 더 밤에 유난히 긁는다든지 붉어진다든지 뭔가 이런 반응이 있으면은 우유가 좀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을 먼저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반 식품군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질환,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들이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두드러기 이런 게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 시기에 생겼다가 많은 경우들이 사실은 이제 커가면서 소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말 이런 먹거리라든가 환경적인 독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청소년이나 성인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